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알찬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참사 당일 안전사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어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김 씨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씨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낀 이번 주 후반에는 한반도가 19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이렇게 3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법안들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제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위헌 법률 등에 대해선 의무기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선 이미 제1을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 수사 범위까지 모호해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새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모두 제거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거부권 건의를 의결하자 야당은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거로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곧장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최상병 수사 외압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특히 이해충돌 원칙을 들어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듯 배우자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두 특검 모두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성이 있는 데다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극을 악용하는 악법이기에 거부권은 필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이 진보단체의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를 주선한 걸 예로 꼽으며 야당의 공세는 결국 정권 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의 구판을 벌이게 한 근본적 원인, 이재명 대표의 역대급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천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 내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건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여당은 일단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여당은 당장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김 여사 논란이 꼽히는 만큼 돌파구를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 이 대표는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요. 이 시각 재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 진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위증이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뒤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회유했다는 건데 측근들까지 동원해 계획적으로 위증을 압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당대표 지위를 내세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 구형 뒤 잠시 휴정에 들어갔던 재판은 조금 전 재개돼 변호인 측이 서증 조사에 대한 의견과 최종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표 등 피고인들이 30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이 대표 오늘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던 만큼 이와 비슷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석 당시 밝혔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 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대표 관련한 재판만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이 대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 역시 줄곧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잇는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가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네요. 네, 법원 판단에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아니란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2명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화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의 재판 결과는 저희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한 가운데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가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김 씨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4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중한 데다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앤 매니저는 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와 형 등 가족과 김 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법정을 찾은 가운데 마지막 공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열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박대성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성의 신상 정보는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박 씨는 지난 26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20대 남녀를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뺑소니범과 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전력을 비롯한 여러 정황으로 비춰 사기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자 2명을 내고 도주한 김모 씨. 사고 직후 대전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2차례나 출국을 시도하면서 차를 빌려줬던 지인 A 씨를 공항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떠났지만 김 씨는 출국 금지됐을 것을 우려해 다시 서울로 이동해 숨었습니다. 김 씨에게 도움을 준 이들은 과거에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무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외국을 수차례 오가고 고급차를 몬 경위 등을 경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뺑소니와는 별개로 김 씨와 조력자들이 전화 금융사기나 자금 세탁, 폭력 조직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운전자 그리고 관련자 정확한 죄명이나 횟수는 가르쳐드릴 수 없지만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증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포차 유통 등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상대로 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 위메프 전담수사팀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7월 구 대표를 비롯한 그룹 경영진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입니다. 구 대표는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경영진들이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에 입점한 판매업체의 정산할 대금을 빼돌려 기업 인수자금으로 쓰거나 다른 판매자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 4천억 원, 횡령액은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상대로 큐텐 테크놀로지의 계열사들의 재무 업무를 넘긴 뒤 티몬과 위메프 등 자금을 임의로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또 티몬과 위메프 재무 상황이 악화해 판매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사기성 영업을 지시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는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배추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는데요. 지난주 국내로 들어온 초도 물량 16톤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 달까지 1,100톤가량 더 수입한다는 방침인데요. 고공행진하는 배추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김치찌개 식당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소매 가격에 채소를 납품받는데 주재료인 배춧값이 크게 올라 걱정입니다. 국내산 배추는 사실상 이 가격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랑 섞어서 쓰고 있고, 저희가 받는 식당 하는 입장, 소매자 입장으로서는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여름 배추의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662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300원 정도 내려갔지만 지난해보다 56%, 평년과 비교하면 34%나 올랐습니다. 배춧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배추 16톤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천 비축기지에 지난 27일 금요일에 약 한 16톤 정도, 포기수로 보면 한 5,300여 포기가 입고되어 지금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배추들은 품질 검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되고 도매 시장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업체들의 배추 수요가 중국산으로 대체되면 국내산 배추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16톤으로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 달까지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추가로 수입할 방침입니다. 지금 예정은 1,100톤 정도, 한꺼번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우리가 200톤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상황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이 지나면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올 태풍이 변수가 될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232조 2천억 원 거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9조 4천억 원 덜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4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인 16조 8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중심부에 대해서도 처음 공습에 나섰습니다. 헤즈볼라는 숨진 나스랄라의 사촌인 사피 에딘을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조직 재건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가정을 넘긴 시각, 건물이 밀집한 베이루트 중심가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동원해 폴라지구 주거용 아파트 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헤즈볼라와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에 대한 또 다른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계열 무장단체 지도부 3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해당 단체는 혁명을 통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 동안 100명이 넘게 숨졌다며 최근 2주간 사망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를 비롯해 최소 20명의 지휘부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 공습을 병행하며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오랜 라이벌인 야당 대표의 연정 합류로 조만간 레바논 재상정까지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מצויה מזה קרוב לשנה
במלחמה עזה במספר חזיתות. זהו מבחן היסטורי שיש לנו רק דרך אחת לסיימו.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 후임으로 하심 사피에든을 임명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피에든은 숨진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이란 수뇌부에 깊은 신입을 얻는 인사로 일찍부터 헤즈볼라 2인자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CNN 등 외신들은 헤즈볼라가 40년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유지해온 만큼 새로운 지도자가 조직을 재건한 뒤 다시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2026년 의대 감원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정부가 2026년부터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의료 인력 추계 기구에 대해 이런 과정을 거쳐 인원을 늘렸다면 오늘 같은 혼란은 없었을 거라면서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성격의 추계 기구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도 대학 입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찬 공기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보다 낮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져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근접해오며 남부와 영동 지방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너울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도심 거리에는 여름의 잔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며 가을을 무색케 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지방,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30도에 육박했던 서울 낮 기온이 비가 그친 뒤 이틀 정도는 2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개천절 휴일에서 주말까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이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당분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몸집을 키우다 2일과 3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 북동쪽 해상으로 진출한 뒤 세력이 다소 약화하겠습니다. 이후 태풍의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찬공기와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무척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태풍의 진로를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상층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이 골짜기를 타면 쉽게 빠져나가서 뭐 3, 4일, 5일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골짜기를 놓치면 그 다음 골짜기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골짜기가 6, 7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해지는 것도 문제고.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5m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태풍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 한반도 날씨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에서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며 절정은 오는 20일 전후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 30일에 설악산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늦더위로 잎이 물드는 속도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벅지 통증으로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가 다음 달 월드컵 3차 예선 소집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소속팀에서 부상당한 손흥민에 대해 당장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인과 클럽이 얘기했다면서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국회 현안 질의에 대해서 홍 감독은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쟁점이 되는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소통을 했고요. 본인이 느끼는 거는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본인 또 클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또 남아 있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 여부에 따라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거요. 저도 답답하고요. 뭐 특히 이제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제일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10차 회의록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전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지난해 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망과 파장 등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기소 11개월 만에 지금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 선거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재판이 회부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증을 해달라라고 이제 교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개월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에서야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구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검찰 구형이 있는 날이었지만은 지난해 법원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검찰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돼 보인다는 건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신병을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판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심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본인이 지금 제한된 기록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위증교사로 처벌이 가능하겠다, 선고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좀 소명이 돼 보인다라는 입장을 이제 드러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서 지금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나타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뭐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바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양형 요소로 이제 가중 요소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가 되다 보니까 보통의 기본적인 양형 인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건 가중 요소가 많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를 이제 기본적인 양형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양형 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보통 이제 구형을 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말은 이 위증 사건에 있어서 교사범은 아무래도 이제 사법 질서에 있어서 이런 방해라든지
아니면 사법시설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이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높은 구형을 한 거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파급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좀 결부가 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재질이 좀 안 좋다라고 봐서 구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법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다고 보인다고 여기다가 적시한 것, 이것이 혹시 판결에도 영향을 줍니까? 뭐 완전히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제 같이 봤을 때 뭐 이 재판부는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이제 담당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어쨌든 1차적인 의견도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이제 판단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같은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이제 영장 담당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법관들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이제 증거에 따라서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니 실제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뭐 증거 조사를 거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보일 여지가 더 크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선고 전이긴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1차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의 그런 의견 또한 뭐 고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뭐 다음 달 말이나 뭐 11월 초 이렇게 예상들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 구형이 있고 나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뭐 심리를 하고 이 검토를 하는 과정을 조금 더 거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한 달 반 정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상을 하기로는 빠르면은 뭐 10월 말 정도 선고가 될 것 같고 조금 늦어진다면 11월 중순까지도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치 시험 보기 전에 뭐 답을 얘기해주는 그런 거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죠. 쟁점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증이라는 게 진실을 떠나서 그냥 그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을 하도록 만약에 교사를 했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뭐 관련 내용이 이제 뭐 녹취록으로 이제 전체가 재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유죄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냥 정말로 기억에 따라서 진술을 해달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이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럼 그런 내용만으로는 이 위증이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지 발언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 공판 출석을 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해서 아닙니를 빼면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하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악연 아닌 악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뭐 구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뭐 적절한 비유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뒤에 나중에 이제 형고되는 결과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게 이제 이번 재판에 있어가지고 입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은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거든요. 이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에 기본적인 양형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과하게 구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은 이제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이 선고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참작이 되긴 할 겁니다. 참작이 돼서 뭐 형량에 있어서도 이제 감형이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교사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이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 구형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구형이 이루어졌다.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감형까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 가운데 지금 2개 재판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일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이면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은 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국회의원직을 잃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그 위증교사 혐의는 어떻습니까?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을 때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어쨌든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실효되는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제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만 되더라도 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증교사는 일반 형법상의 이제 범죄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금고 이상의 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이 선고가 됐을 때는 뭐 일단은 이제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이 되는데 하지만 이 2가지 제명 모두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되기까지는 또 2심에 항소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상고까지 하게 되면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제 그 대법원까지의 결과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기 전에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사실은 미지수라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심에서 뭐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이 선고가 되면 일단은 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징역과 금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이제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자유를 이제 박탈하는 형의 일종인데 예. 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치소 유치장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은 박탈이 됐지만 일은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지 여부가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뭐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래서 다 해서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선거범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이제 활동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좀 처리를 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이 사실 너무나 이제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뭐 기소되고 나서도 재판까지도 1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사실 좀 사문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만큼 또 쟁점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심 선고 어느 정도 결과 나올지 예상해 보다면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위증교사에 있어서는 이제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종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정말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한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증거를 통해서 이제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끝나고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참 관심을 끌은 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일단은 금고 3년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죄명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참사를 예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이런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생명 신체를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고 그런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고형 3년의 금고형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구청 쪽 관계자들은 오늘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원인데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행정기관과 그다음에 치안기관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수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심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행정기관 지금 이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런 수권 규정이 없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을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행정기관과 치안기관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1심 선고일 뿐이라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선고가 유지될지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항소를 할지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측에 대해서는 예견하거나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용산구청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의무를 짓는 규정이 없다는 그 이유 단 하나였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예. 이 업무상 과실에 있어서는 주의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의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 기관에는 이런 주의 의무를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을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예. 근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좀 존재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가 이제 부족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주의 의무를 요구할 뭔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이임재 전 경찰서장과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둘 다 각각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지금 2심 재판부에서는 수권 규정을 문제를 삼았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 피해가 좀 컸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 과연 수권 규정이 존재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항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구청장이 그 보도 자료를 뭐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은 뭐 허위 공무서, 그 공무서를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로 판단을 하기는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혐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전부에 대해서 어쨌든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결정을 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1심 재판이 이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서울청 3인 업무살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4건이 있는데 지금 오늘 판단이 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관한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치안기관이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서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또 책임을 부여를 할지, 어느 부분까지 이제 주의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내용이라서 일단 1차적으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얘기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도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징역 3년 6개월. 이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택시기사도 뭐 처벌하지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일단은 구형에 있어서는 합의 여부가 이제 바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반영을 해서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건 자체가 뭐 너무도 이제 좀 뭐 이 사법 방해를 했다, 조직적인 사법 방해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검찰이 구형을 한 거라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피해자에 대한 뭐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준 부분이라든지 합의서를 써준 부분이 좀 반영이 아직까지 구형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대신 이 부분에 있어서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징적인 의미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법 방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중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징역 3년 6월을 구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언제 판단이 나옵니까? 보석
구속에 대해서는 결과는 사실 뭐 빠르면은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며칠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이게 1심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이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석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뭐 석방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각을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아니고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뭐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뭐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렵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된 채를 유지를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호중 씨 측 입장에서는 뭐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재판부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써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이것이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보석을 인용을 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갖고 뭐 어떤 결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발목을 짚고 나왔다고 또 전해지고 있고요. 재판부는 오늘 1심 선고를 다가오는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김호중 씨 뭐 반성문도 제출하고 또 최후 진술에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재판부에 영향을 줍니까? 뭐 본인이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임하는 건 맞거든요. 재판에 있어서도 이제 전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문도 제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가 들어간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감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지 아니면은 실형을 유지하지만 단기 실형으로 갈지는 일단은 재판부가 이거를 얼마나 중하게 볼지가 중요해가지고 그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 신상이 공개됐죠. 순천 10대 여성 흉기 살해 피의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30살 박대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화면이 지금 CCTV에 잡혀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범행의 동기, 물론 이제 범죄 자체의 동기를 찾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는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여가지고 이게 정말 묻지마 범행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근데 심지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따라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또 웃는 모습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지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가면서 이제 했던 말을 보면 인정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또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보통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피해자에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이거는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이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상이 공개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그 결정까지 가는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신상이 공개되고 안 되고가 피고인의 심적으로 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이 사건이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뭔가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제 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자기가 이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뭔가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도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 피의자 말고 다른 이제 혹시나 뭐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범행을 혹시나 이제 의도적으로 아니 우발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반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이런 신상 공개의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박대성의 30살 박대성의 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인데요. 이 박대성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범행 인정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뭐 추후에 봐야겠지만은 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법원 그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볼 때 이런 주치감형, 심신미약을 좀 잘 인정해 줍니까? 요즘은 주치감형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술을 먹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또 용이하게 했다라고도 보여질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장은 사실은 이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의 요소로 삼지는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로 이제 뭔가 크게 질환이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의의 뭐 소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판단이 나온다면 그랬을 때는 이례적으로 이제 뭐 그런 부분 심신미약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이게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해서 심신미약 감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거는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죽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선택적으로 본인한테 이제 술을 많이 마셨다는 부분은 유리하게 쓰일 것 같으니까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감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어가지고 예.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뭐 만약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이런 재질에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진술까지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피해자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했던 지망생이었고 또 편찮으신 아버지 약을 사러 나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 박대성 씨의 식당 주변에 이렇게 좀 많은 테러 비슷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제 범죄자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역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형법상 손괴죄나 아니면 뭐 신상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적 제재를 가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법부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밖에 처벌이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혹시나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불만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로 나아간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이 없어지려고 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려고 하면 이 사법부가 됐든 수사기관이 됐든 이 잘못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이런 사적 제재도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좀 제고가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도움 말씀에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 28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달이 바뀌면서 날씨도 달라집니다. 가을비와 함께 서울 낮 기온이 21도로 하루 만에 8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비는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후면 그치겠고요. 양도 내륙에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우선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0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 보이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청주는 22도 보이겠고요. 다만 부산 28도 등 영남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덥겠습니다. 이 주 후반 날씨는 태풍 끄라톤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북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은 주 중반 타이완 부근을 지나서 점차 북진하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이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부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로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연휴 보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니란 인식으로 이태원 축제 대비를 소홀히 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합동 분향소가 있던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일은 아니라고 재차 거리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본체는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때 아닌 탄핵의 밤 행사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대관을 주선한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탄핵의 밤을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광란의 어떤 밤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체면이 좀 안 구겨집니까? 반면 강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생각을 담는 곳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사를 트집 잡기 전에 여당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여야의 신경전은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선 불복이 기저에 깔린 반헌법적 대통령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행사단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선 연막탄을 터뜨리며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거듭 개별 의원의 행동일 뿐 당 차원의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요구한 제명 요구는 과하다며 강 의원 엄호에도 나섰습니다.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걸 들어서 제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선긋기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야권이 서서히 대통령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앞두고 떠오른 10월 위기설에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당선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 씨 등 4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가량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는 그만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정하는 당론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의총이 열리면 논의를 거쳐서 지도부가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시내 도로에서 시속 130km 넘게 속도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한밤중 고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승용차는 한참 앞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기 김포에 있는 도로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순찰차가 목을 잡아 앞길을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순찰차를 비켜 그대로 내달립니다. 굉음을 울리며 속도를 더 높인 승용차에 순찰차가 바짝 다가서 진로를 막아서자 그제야 멈춥니다. 순찰차를 보자마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제 피하면서 신호위반하고 정로 침범하고 막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저희가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했습니다. 새벽 0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 3대가 최고 시속 135km까지 속도를 내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급가속하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3km 정도 도망 다녔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운전자 가운데 2명을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적 영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해외 서버를 사용해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이용자들에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20대 A씨가 최근까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왼쪽에는 피해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반대쪽에는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가 채널 운영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7월.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과 음란물을 비롯해 아동 성착취물까지 수집해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짧은 영상만 볼 수 있는 무료 채널을 만들고 이른바 입장료를 낸 유료 회원에게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제공했습니다. 비회원방의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방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백업 채널입니다. 피의자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2,8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450명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 상당을 내고 회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5천만 원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운영자 A씨는 최근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은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채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텔레그램 상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 텔레그램 측과 면담하는 등 수사 협조를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실질적인 수사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프랑스 현지 당국과도 국제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백 씨는 국가 권력이 자신을 시찰했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일본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요즘 학교 중간고사철인데요. 자녀나 조카, 손주들 표정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생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3점, 50점도 채 되지 않는 낙제 점수죠. 학생 10명 중 1명 이상 평소에 불면증을 겪고 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리고 내일 할 일 걱정 때문에 못 잔다는 이유가 합쳐서 27%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업에 대한 압박을 겪는 학생은 행복지수가 더 낮았는데요. 공부 압박을 받는 학생은 수면 시간과 여가는 짧고 학업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1년 기준 세이브 더 칠드런 조사에서는 35개국 중에 31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는 조사에 나섰던 22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양극화와 강남 집중화 문제에 대해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을 성적 순만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찾은 것은 첫 번째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두 경제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강남 집중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 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보고서의 역할은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선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 균형 선발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사시는 분들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살부터 학원 보내고 그런 거가 과연 행복한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부모의 요구에 달성했으면 됐지만 만약 중간에 달성 못한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그 짐을 지어주는 건데.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은 총재님과 한은 임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자리를 옮겨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성범죄, 영상물 등 각종 범죄 온상으로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이용자가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국내 8월 이용자 수가 한 달 만에 31만여 명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늘어난 이용자 중 3분의 1은 10대가 차지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서 감청과 검열이 어렵다고 평가를 받죠. 지난 2017년 러시아 정부가 암호 해독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드로프가 이를 거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 범죄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급기야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드로프를 체포한 뒤에 예비 기소했습니다. 드로프가 받은 혐의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 12가지였는데요. 드로프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에 기존과 달라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요청할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길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로프의 입장 변화 뒤에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첫 대면 회의를 열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나라 수사당국과의 폭넓은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확산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문을 두드려온 방심위가 처음으로 텔레그램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대면 회의엔 텔레그램 측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층 강화된 대응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도박 등 그동안 문제가 된 각종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다각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도 약속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IP라든가 전화번호 정도는 아마 텔레그램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이번 달까지 방심위의 불법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 148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소통이 가능한 별도의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면서 불법 정보의 삭제 차단 조치는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추가 B컷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관심이 쏠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전미 실물경제협회 콘퍼런스에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파월의 언급에서 11월 금리 정책과 관련한 단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또 인상하거나 우대 금리를 대폭 줄입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내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상품별 감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합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늘 기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바꾸고 대출 조건도 손보았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들쭉날쭉하던 소매 판매도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어서 내수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엔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줄어든 데다 소비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엔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2%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22.7%, 반도체가 6% 증가하는 등 제조업 28개 업종 가운데 17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부품업체 파업 등 특이 요인에서 벗어나 5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예년에 비해 비 내리는 날이 적었던 여름 휴가와 163만 명을 넘은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늘면서 1.7%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전달과의 비교가 아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6개월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 7월 항공기 도입으로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5.4% 감소했습니다.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토목 증가에도 건축이 줄면서 1.2%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역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동행지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폭은 좀 둔화됐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쭉 플러스나 보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투자와 생산 측면의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 분쟁 확산과 미국 대선, 지출 측면의 위험은 소상공인과 가계부채, 부동산 PF가 꼽힙니다.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 투자,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군의 날인 내일 전술핵에 버금간다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현무5를 비롯해 군 전력의 핵심 자산을 실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되는데요. 군은 북한의 복합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국군의 날 홍보 영상의 발사 장면이 공개된 현무5. 한 번도 실물이 공개되지 않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실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탄도 중량이 8톤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이 괴물 미사일은 우리 군의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지녔습니다. 기상 변수만 없다면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랜서도 한반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최대 57톤을 무장할 수 있어 이른바 죽음의 백조란 별명도 지녔는데 북한은 B-1B 랜서가 한반도를 찾을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엔 이처럼 삼축체계와 한미동맹의 핵심 수단을 모두 등장시켜 핵과 재래식 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가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엔 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됩니다. 이를 위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창설식이 거행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한미 핵과 재래식 전략의 통합 운용을 주도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대북 억지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이 주최한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 박람회 2024 패밀리 페스타 대구가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또 육아와 교육 분야까지 가족의 구성과 성장 과정을 망라한 첫 박람회에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담장에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가 가득합니다. 반지를 끼워보고 웨딩드레스도 살핍니다.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신뢰를 잃었던 업계의 관행을 벗고 정찰제를 시행해 예비 부부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특히 금전 사고를 대비해 에스크로제를 도입한 것은 물론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금액이라든지 견적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페스티벌 개념으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로봇이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공간에선 아이의 실종을 막고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문 등록도 한창입니다. 육아와 교육에 관한 정보와 콘텐츠에 더해 임신과 출산, 특히 난임에 관한 정책과 상담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유관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 난임에 대한 경각심, 시민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기존의 상업적인 난임센터보다 더욱 그 기능을 더 확대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미한 난임센터. 결혼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가정을 구성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육아와 교육을 다룬 세미나와 뮤직 페스티벌까지 함께 마련돼 정책 공유의 장을 넘어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축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생이나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책이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민간에서의 이런 구심점 또 언론에서의 구심점이 정부나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나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이번 박람회가 인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가 금융소득세와 방위 증세 등을 내세우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취임 후 국정 운영에서 시장의 불안을 얼마나 잠재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취임 후 첫 거래일, 니케이 지수는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8,000선이 붕괴해 4.8% 폭락한 37,9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990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다음 거래일 기준 최대 하락률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정책에서 분배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금융소득 과세와 법인 방위 증세, 소득세 개편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세 방침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やっぱり今は税金を上げるという権利を上げるという時代では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ね。はい。また国民の生活が苦しくなるような気はいたしますけれどもね. 일본 정부 대변인은 증시 하락 움직임에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引き続き内外の経済金融市場の動向等について緊張感を持って注視するとともに日本銀行とも密接に連携しつ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재는 총리 취임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7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고 한 만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와 판단도 이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시바 총재는 내일 임시국회를 거쳐 총리로 지명됩니다. 새 정부가 시장 불안을 얼마나 잠재우느냐는 이후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내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시바 총재의 안보 정책 관련 발언이 미일 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 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가 하루 동안 10% 안팎 급등했습니다. 10월 국경절 연휴를 올해 5% 안팎 경제성장 목표 달성의 승부처로 삼아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가 각각 8.06%, 10.67% 급등했습니다. 지난 13일 저점에서 20% 넘게 수직 상승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앞서 2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규모 돈풀기 정책을 내놓자 강세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0월 말까지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1.5亿人口，平均每年呢减少家庭的利息支出，总数大概在1500亿。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들도 잇따라 주택 구매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방 정부별로 국경절 연휴를 겨냥한 대량의 여행 소비 쿠폰도 뿌렸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연인원 19억 4천만 명이 이동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9월에 0.7 오른 49.8로 집계됐습니다. 모처럼 경기 회복세에 시진핑 주석에 이어 리창 총리도 고삐를 바짝 당기고 나섰습니다. 올해 5% 안팎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적용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겁니다. 건국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걸맞은 성과가 절실한 만큼 이번 국경절 연휴에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남 춘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밤에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명은 박대성, 30살입니다. 박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800m 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해 숨지게 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달이 바뀌면서 날씨도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광주 24도로 하루 만에 5도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다만 부산 28도 등 영남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겠고요. 서울에서는 오후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내륙에 5에서 10mm가 되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지만 비와 함께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씨가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후반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 끄라토는 주 중반 타이완 부근을 지나서 점차 북진하겠는데요. 이후 진로는 아직 매우 유동적이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일정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연휴를 맞아서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산은 기온차가 크고 또 일몰 시각도 빨라져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등산하실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좋은 운동화와 등산 지팡이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꼭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꼭 마치셔야 하고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무리하게 산을 오르지 말고 즉시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